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여전한 가운데 양국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전주환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강원도 춘천에서 추가 발병 농가가 나와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병 농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의 공조로 대대적인 마약 밀수 적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이 22kg에 달하는데 그만큼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 첫날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 조문을 하지 못한 것을 놓고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런던의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전날 오후에 도착한 정상은 다음 날 조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외교부와 의전 비서관실의 실무 책임이 크다면서 일찍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비판을 삼가왔다면서 민주당이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다른 나라 대표들은 조문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교통 통제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는데 대책을 안 세웠으면 외교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공방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모두 교통청제 조건에서 조문을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조문을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일대 교통통제는 사전에 예고되어 있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운동화 신고 걸어서 조문을 했습니다. 교통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삼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공방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야 공방 들어봤는데요. 외교 참사다. 근거 없는 비난이다. 근거 없는 비판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은 맞죠. 되게 서양의 이 조문 예절을 보면은요. 되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문이 미유잉이라 그래가지고 그 관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세 가지 일정일 텐데 그래서 미유잉을 하는 게 조문이고요. 두 번째가 리셉션, 이건 찰스 국왕이죠. 국왕의 리셉션 참석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데
그건 뭐 19일 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왕의 장례식은 어저께 그 장례식을 본 분들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여왕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예. 그 특히 500명 정도의 해외에서 오는 VVIP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세부 지침이 작성이 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 외교 라인을 통해서 분명히 왔죠. 네. 그러니까 18일 아침 시간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오전에 런던 공항에 들어와라. 네. 이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차하고 그 비행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 런던까지 비행 시간이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한 서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저는 그때 출국하는 시간을 보고 시간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좀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예. 좀 이렇게 만만 뒤로 가서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프로토콜의 기본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고 못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뷰잉이라는 조문을 생략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너무 늦게 도착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외교부와 의전비서관의 실무 책임이 너무 크다. 좀 일찍 갔어야 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좀 준비가 좀 소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비판은 뭐 피하기 힘들게 됐는데 외교 참사다 내지는 뭐 우리가 홀대 당했다는 표현은 안 맞는 거죠. 참사는 아니고 네. 적어도 실수는 맞고 두 번째 홀대는 우리가 조문하러 갔는데 왜 영국 정부 우리를 홀대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몇 대 안 내주대요. 뭐 이거 우리를 왜 G7 대접 안 해주냐 이 정도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홀대라는 말도 안 맞고 참사라는 말도 안 맞나.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18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시해 보니까 우리 공군이 1호기가 도착한 게 한국 시간으로 3시 40분이라고 오후 3시 40분 일요일 날 18일 오후 3시 40분 어디에 내렸느냐. 스탠스테드라고 이게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라이언에어 이런 내리는 런던 남부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시 40분에 도착해서는 일정이 뭐가 잡혀 있습니까? 예정됐던 일정이 첫 번째는 6.25 참전 헌합이에요. 예. 영국군 헌합이 우리가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있는 그 조문이었고 신경민 말씀 조문이 세 번째가 리셉션이에요. 이게 다를 소화를 못하게 된 거예요. 욕심을 내서 갔는데 도착한 게 좀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택을 한 게 리셉션으로 가자. 왜? 오후 2시 후에 도착한 외국 귀빈들은 영국 정부에서도 조문을 하지 마시고 자 리셉션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상의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요 세 가지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서 선택을 리셉션으로 간 게 있었어요. 그럼 리셉션이 어디냐? 버킹엄 궁에서 열렸으니까 버킹엄으로 바로 쭉 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유일하게 잘못은 왜 일찍 안 갔냐 이 말에 결국 일찍 갔으면은 일찍 가서 도착했으면은 마크롱처럼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이라도 해야지. 이 조문이라는 게 만약에 의미를 좁힌다면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영정 앞에서 영정 앞에 인사하고 상주와 인사하는 걸 친다면 우리는 영정 앞에서 시신 앞에서는 인사를 못했지만 상주인 찰스 3세는 어찌됐건 만났다 이 정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발인에는 참석했다. 근데 부족했다. 간 김에 어차피 잘했으면 계획을 잘 짰더라면 멋지게 했을 텐데 왜 못했느냐는 그 정도 비판은 가능한 대목이라고 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조문혁의 비판에 악의적 해석이다,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우리가 홀대당했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도 언론에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홀대할 만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조문하러 오는 외국 정상을 어떻게 홀대하겠어요. 그리고 뭐 비행기에 오면 그래서 뭐 의정관도 나가고 정부 대표도 나가고 왕실 대표도 나갔겠죠. 그다음에 칸보이 붙이고 뭐 우리 알잖아요. 사이드카 붙여갖고 웽하고 이제 다니도록 했겠죠. 그 정도로. 준비는 부족.
하겠지만 외교 참사는 아니다. 아, 저는 그래 봐요. 예. 작은 실수인데 왜 또 하나 왜 주재국 그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왜 이렇게 미리 네. 대통령실에다 일찍 오십시오. 지금 런던이 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게 얼마입니다. 도보로는 얼마를 이렇게 디테일 왜 상세하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괄적 책임물에도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종 판단. 근데 예. 그러니까 또 희한하게 지금 공교롭게도 주영 한국 대사가 공석이어야지. 그게 공사가 현재 공사가 대사 대리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점검을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야당의 비판이 좀 과도하다. 대통령 순방 중에는 정쟁 비판 삼가였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추석 전에 행정관 비서관들을 대폭 교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담당자도 교체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뭐 영향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수록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부터 그 해외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저 시간에 아침에 7시에 출발하기로 그것도 2시간을 늦춰서 또 9시에 출발해서 될까? 예. 고개를 좀 여러 가지를 시간을 계산해 보면 무슨 뭐 우주선 타고 가는 거 아닌다면은 네. 늦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텐데 그러는 우려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일정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움직인 거예요. 네.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가지고는 매우 우려가 되는 거죠. 이건 참사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외교 일정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푸틴하고 두테르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두테르테는 뭐 정상회담 한두 시간 늦는 것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것은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프로토콜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500명이 뭐 정상급들이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이거 지금 늦게 이렇게 서명하는 사람이 뭐 지금 몇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는 거고 예. 그럴 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정상들이고 그거하고 동급에 넣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네. 조사하고요. 이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문을 안 했다, 왜 여왕이 계시니까 안 왔다 이런 걸 갖고 뭐 문제 삼거나 하지는 절대 않을 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본다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느냐. 그리고 이번 좋은 기회 있는데 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 우리 쪽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대목에서 좀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기민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출발이 늦었을까? 김은혜 대변인 홍보수석의 설명에 의하면 좀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서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이 왜 이래 됐을까? 예. 그런 질문은 야당에서 함직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심한 교통정체 왜 미리 감안하지 않고 빠듯한 일정을 계획해서 논란을 자초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폄하 시도는 유감이다라고 맞받고 있는데요. 자, 여야 김은혜 수석 그리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풀어보겠습니다.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스푼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단위, 분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죠. 기본적으로는 외교부와 의전비서관실의 실무적 책임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그 상황을 하게 할 만한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다 조문했는데 윤 대통령만 못했는 건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기초적인 실수,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지금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 사이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기강 회의, 뭔가 지금 나사가 풀어져 있는 네. 뭐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외교는 물론이고 네. 전반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작업, 조사를 일단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대통령도 알고 실장도 알고 수석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 소홀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추후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회담 일정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에서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다고 했고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특히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3년 가까이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조급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일본의 내부 정치 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뚜렷한 결과를 갖지 않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더군다나 아베가 갑자기 돌아간 이후에 예. 지금 기시다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3자 연합으로 위태위태하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시다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권의 뭐 아소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혐한 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하는 데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협의하고 완전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양국이 더군다나 정상회담은 시간을 맞춰가지고 공동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먼저 덜커덕 가버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덜커덕 하니까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하니까 더 분위기가 나빠져가지고 네. 기시다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파들이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서 네. 더군다나 30분 회담을 합의했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지금 태풍 때문에 하루 늦게 뉴욕으로 출발을 총리가 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은 그 30분마저도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네. 신선범님께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 열릴 것 같습니까? 상황 설명은 아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기 맞을 겁니다. 제 짐작한데도 예. 만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DJ 오부지선을 개성하여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정도를 양 정상 간에 합의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외무장관 쪽으로 넘기고 싶었지만 예.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뭐 이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한국처럼부터 똑바른 답을 듣지 않는 이상 끌겠다.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하고 정부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라고 물을 테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부품 수출과 대한 수출 규제 풀어달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해야 될 텐데 정상회담에서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상견례는 뭐 스페인에서 했습니다만 예. 한번 진짜 정상끼리는 악수는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상회담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정도는 양쪽 다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무성 고위 관료 이야기로는 이제 합의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서. 일본 언론은 지금 그렇게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엔 총회에서 과연 한일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원내대표 선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42표 나온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을 했지만 42표나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42표도 그렇고요. 뭐 19표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은 아마 이용호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비윤 내지는 반윤에 있는 사람들 의원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한 거죠. 만약에 장제원 의원처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권성동 의원과 틀거리가 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파들 정파 쪽에서 이번에는 이용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라면 예. 이건 순수히 자발적인 표심이라고 의원들의 표심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친윤 쪽에서 특히 윤핵관 쪽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2차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도 또 해체될 수가 있고 그럼 다시 원내대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 1차 비대위원장으로 올랐었던 조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조영 원내대표가 되고서 또 당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인 투표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다 선거의 달인들이 당선돼서 와서 예. 선거를 치르는 당 원내대표 선거. 보통 복잡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했겠느냐. 제가 보기엔 첫째는 너무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전화를 많이 돌리면서 역효과가 났다. 자꾸 초재선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왜 한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초재선이라도 뭐야 이거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추대 분위기는 안 되지. 지역에 가서 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당이 왜 그래? 아니,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한 거 많지만 윤핵관들은 또 왜 그렇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 선거에 내가 이러다가 민심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는 걱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균형은 당내에서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게 판단을 그래요. 이용호 의원에서는 잘 몰라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 12월 달에 입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뿌리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한쪽 분위기로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표현해 주자. 이게 저는 집약점이라고 봐요. 친윤 그룹 의원들에 대한 경고? 그렇게 특정인이라고 뭐 하지만 지금 제가 주호영 의원에 대한 반기는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호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추대까지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추대까지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초회 때마다 박수 쳤던 것에 대한 반대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번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깔려 있다. 그래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예요. 이래서 꼭 반윤이라고 볼 거냐 해서 좀 남아 있어요. 다만 두 분 다 이제 견제 심리가 당내 견제 심리가 이 부분이 앞으로 윤석 전 대표의 징계까지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가만히 숨지고 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돌파가 될지 이런 지점이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문자. 유상범 의원은 사실은 지금 윤리위에 소속된 의원인데 뭐 사퇴를 했더라고요. 윤리위는. 당연히 사퇴해야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그 7월 7일 날 윤리위 징계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의총에서 유상범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이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랬네요.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최영두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때 초선 의원 매치 윤리위원을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뭐 저거만 되면 경찰에서 성상납 혐의만 그 확정이 되면 제명이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7월 7일 이후에 유 의원이 자기 진심을 얘기를 했고 이것이 다시 문자라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 문자의 상대방이 지금 비대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8월 13일 날 주고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곧 뭐 나오겠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보는데 경찰 수사의 결론에 따라서 윤리위가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은 그때도 이미 짐작이 됐고 이 8월 달에 있었던 이 문자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여러 번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예, 신성범 의원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과거 얼마 전이었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문자가 노출이 잘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여기 잘 모르겠고 예. 이게 8월 13일 날 주고받은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진석 당시 국회 부의장이 이제 그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역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두구역 이야기하고 이른당 폭파해야 된다 비슷한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한테 이런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답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기소와 제명이라는 표현. 한 달 좀 지난 이야기는 하지만 주류인 친윤계에서는 경찰은 기소하고 당에서는 제명하는 걸로 가는 모양이지 라는 심정을 형성하니까 만든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뭐 윤리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지만 경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런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니까 만든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유성범 의원이 물러난 거고 그래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윤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민은 하겠지만 저는 이미 뭐 결론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뭡니까? 이 써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폐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정부가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독감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면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밀집도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마스크를 끼지 않고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관심인데요. 영유아부터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에 끼치는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인 단계로 가고 있어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일본과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 나왔는데 어제 발표보다 늘긴 했지만 감소 추세는 여전하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7,917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2만 8천 명 넘게 증가해 4만 명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천여 명이 줄었고 2주 전보다는 5만 천여 명, 절반 넘게 줄어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땐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감소해 497명이고 하루 새 숨진 사람은 2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도 내놨는데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고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23.4%, 사망자도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감염 비율은 꾸준히 늘면서 9월 첫째 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18%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8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km 떨어진 인근 돼지 농장에서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춘천 돼지 농장에서 이틀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춘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발견된 곳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양돈 농가인데요. 취재팀이 오늘 오전 현장을 촬영했는데 농장 주변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어제도 춘천에서 ASF 농가 감염이 확인돼 사육돼지 8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는데요. 오늘 감염이 확인된 곳은 그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감염이 확인된 농장은 돼지 6,500마리에서 7,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농법인 형태로 원주나 횡성, 강릉 등 다른 지역에서 농장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춘천 농장 내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산면 지역이 양돈 밀집 지역입니다. 감염 농장 10km 방역대 내에 다른 농장 6곳이 있고 돼지 6만여 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통제 초소를 운영하면서 사료나 분뇨, 도축장 등 역학 관련 농장 100여 곳에 대해서 이동 제한은 물론 임상과 정밀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치료제는 없는데 감염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개는 물론 텃새나 진드기, 음식물 쓰레기, 배설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러스가 냉동 상태에서도 1000일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이 좋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에서 농가 감염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이 유력한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생 멧돼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ASF에 감염돼서 폐사한 야생 멧돼지가 17개 시군에 1,600마리가 넘습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강원도 전체가 ASF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이 바이러스가 농가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사람들 이동이 늘면서 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강원 지역 단풍철이죠. 관광객이 급증하는데요. 번식기를 앞두고 멧돼지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농가 방역을 위해서 관광객 역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생 농장 소식을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2차 발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은 소화포를 이용하는 대안을 찾았고 도로공사는 충전소에 수조를 만드는 묘안을 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하얀색 소화포를 들고 천천히 차를 덮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금세 사라집니다. 소화포 위로 다시 물까지 뿌려 열을 식힙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물만 뿌려서 끄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화포를 활용해 진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72시간 정도까지 계속 물을 주수해줘야 돼서 물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소의 수온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재발화, 다시 말해 과열된 배터리에서 다시 불이 붙는 사례가 잦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 폐차장에서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수조에 담궈놨을 때 그 재발화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아예 수조에 담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현장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착안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진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바닥에 설치된 튜브가 올라와 물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조 형태로 만들어진 이 화재 진압 시설은 바닥에서 60cm 높이로 전기차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
2차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에 진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전 중에도 그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사례도 보다 보니까 저희 그 휴게소에도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불이 나는 사례도 점차 많아졌고 올해는 벌써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다양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면서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선 김치나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선 포장김치가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닭 한 마리집. 최근 배달 주문 때 손님이 김치를 추가하면 3,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생닭 한 마리 값의 3배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한 리필로 갖다 드셔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번 기본 나가고 손님들을 뭐 한 2-3번 이렇게 갖다 드시면 사실 부담은 되죠. 원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오른 배추와 무 가격에 집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치 재료값이 급등하자 CJ 제일제당은 포장김치 평균 가격을 11% 인상했고 대상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9.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수급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아니면 10월 초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값은 9,000원으로 한 달 만에 41% 뛰었고 무는 3,000원을 넘어 20% 오른 상황. 정부는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안에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년 전 오늘 지진으로 138명이 숨진 멕시코에서 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진 대피 훈련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놀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진원에서 500km나 떨어진 과나후아토주 레온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No, pues ya que salimos justo en las escaleras ya fue cuando se empezó a sentir. Estamos en el 7º piso. Pues ya.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영도, 서경 103.4영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 오늘 멕시코는 규모 7.1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등에서 138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는 이후 이 날짜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은 훈련을 종료한 지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Después de vivir un simulacro, que todo sea falso y vivir un temblor real justo minutos después, muy escalofriante. Mi familia no está aquí, entonces yo no soy de aquí, la primera vez que vengo y asustado. 피해 상황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주에서는 집 구조물이 무너지고 건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진앙에서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역시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금 유엔의 기능 강화를 시작으로 일본의 인식을 확실히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영국과 튀르키예, 필리핀과 이란, 파키스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일정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헌법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검찰 출신들이 사정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잘못 보시는 겁니다.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을 하셨죠. 제가 검사생을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하신 겁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국민들한테 민주당을 제소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거라는 농담이 회자된 적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 사람들을 외견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총리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인데 총리께서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박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탁했습니까? 꼭 아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요청을 한 거죠. 아, 대통령께요? 아니요. 인사를 담당하는 분한테. 인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밝혀드릴 수 없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는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광범위한 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풀을 가진 분이 저한테 몇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것이 지금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사를 요청한 건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늦더위가 사라지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3도로 어제보다는 5도나 낮았고요. 내일도 2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보다는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면서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울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